그날 밤 산기슭의 작은 불가마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자 고을 사람들은 모두 노시댁 며느리 옥분이 끝내 큰일을 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새벽마다 뒷산으로 사라지고 밤마다 피 묻은 손으로 무언가를 숨기던 여인. 시아버지는 그녀를 내쫓으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외간 사내와 통했다 손가락질했으며 부자 도만술은 재앙을 부르는 요술이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포졸들이 들이닥쳐 옥분의 손목에 포승줄을 감는 순간 불에 그을린 가마 안에서 모두의 입을 막아버릴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친 짓이라 불리던 그 밤들 속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몰락한 노씨 가문을 뒤흔든 며느리 옥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주 외곽의 어느 고을에 노진사라는 늙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가문의 종손이었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은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지요. 이제 그의 이름 아래 남은 재산이라곤 고을 끄트머리의 자갈밭 한 격이가 전부였습니다. 토질이 메마르고 돌이 많아 곡식은 해마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58살의 노진사는 매일 아침 틴마루 끝에 걸터 앉아 텅 빈 곳간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고을에는 도만술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재산을 모은 방법이 떳떳하지 않기로도 유명한 자였지요. 리대금과 노름판으로 논밭을 긁어 모았고 어려운 집일수록 더 파고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어느 날 도만술은 족보 괴짝을 술상 옆에 올려놓고 손님들에게 자랑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양반도 배가 고프면 조상 이름부터 맡기더군. 일좌 중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노진사는 사당 앞에 엎드려 밤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름판에서 패배한 뒤 도만술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괴짝을 통째로 들고 간 것이 벌써 몇 달 전이었지요. 대대로 이어온 혈통의 증표를 남의 손에 넘긴 수치가 노진사의 어깨를 매일 밤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 노진사에게 며느리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옥분 25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노경민은 글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올라간 채 벌써 2해째 소식이 뜸했고 옥분은 홀로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며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왔을 때 노진사는 며느리를 보면서 왠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무언가가 그 눈빛 속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끝내 떠올리지 못한 채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조용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긁고 밤이 되면 가장 마지막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노진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었으니 쫓겨날까봐 그러는 것이려니 노진사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면 어둠 속에서 우물물을 길어다 부엌에 치워놓고 해가 지면 등잔 아래에서 삼배를 짜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그런데 밭일을 하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뒷산 기슭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는 불쌍한 여인이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시집 오던 날부터 옥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약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녀는 자갈밭을 오래 바라보았고 돌을 주워 품에 감추었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옥분만이 알고 있었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옥분은 지금 이 추위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첫 해에는 집안을 익히고 이듬 해에는 자갈밭의 흙 색깔과 돌결을 눈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비가 온 뒤 물이 빠지는 방향, 이끼가 자라는 자리, 서리가 가장 늦게 녹는 바위 아래 옥분의 눈은 매일 아침 그 자갈밥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갈밥은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눈에는 척박한 것과 숨겨진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돌이 많다는 것은 땅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 물이 흡수되지 않고 바위 아래로만 흐른다는 것은 그 아래 결이 다른 층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은 사당 앞에서 잠든 노진사의 등을 보았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잠결에도 조상께 용서를 비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휘었습니다. 모습을 본 옥분은 그제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래전 품고 온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집이었습니다. 이 등이 더 이상 굽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노진사가 옥분을 마루로 불러 세웠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노진사의 목소리에는 기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재산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옥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두 손으로 땅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과는 달리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진사는 그 눈빛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빈 곳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번기가 찾아와도 옥분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이 트기 전 어둠을 틈타 홀로 뒷산기슭으로 올라가 바위 사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가 뜨기 전에 내려왔고 해가 진 뒤 다시 올라가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허리가 휘도록 깊이 쪼고 또 쳐왔습니다. 돌가루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손가락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옥분은 정자루를 놓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움직여도 소문이란 새어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빨래터 안악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노진사 댁 며느리가 밤마다 산에 오르내린다는데 필시 외간 사내와 밀통하는 것이 틀림없다고요. 어느 안악이 덧붙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 부엌일을 하면서 밤이면 몰래 나다니는 것이 더 수상한 거야. 소문은 반나절 만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모이면 옥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럴수록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깊이 판 구덩이 속에서 뽑아낸 돌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쪼개보고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더니 광택과 밀도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색은 맞는 것 같았지만 손가락으로 비벼낼 때 너무 쉽게 부서졌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옥분은 구덩이를 더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흙의 층이 달라질 때마다 색이 바뀌었고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셋째 날 밤 바위 사이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흙덩이를 반으로 가르자 묘하게 푸르스름한 빛을 띤 반들반들한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옥분은 손이 굳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그 돌을 두 손으로 감싸 쥐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별이 이동하는 것이 보일 만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말을 남긴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말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양의 그 사람에게도 아직 알릴 수 없었고 노진사는 집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기슭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별빛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모든 기다림이, 모든 새벽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돌을 가슴에 품은 채 일어섰습니다. 밤이 되면 옥부는 캔 돌을 치마폭에 싸서 집 뒤뜰로 옮겼습니다. 절구에 조각들을 넣고 빻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서 고운 가루만 걸러내는 작업을 새벽녘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절구 안에서 돌이 가루로 변해갈수록 색이 달라졌습니다. 진회색에서 점점 맑아지다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옅은 청색의 고운 가루였습니다. 체에 한 번 거르고 물에 풀어 무거운 것을 가라앉히고 그 위에 뜨는 가벼운 가루를 다시 걷어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절구 소리와 물소리와 옥분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스며들었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고 견딜 뿐이었지요.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몸을 일으켜 손에 묻은 피를 치마자락에 훔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아침죽을 올렸습니다. 노진사는 묵묵히 죽그릇을 받아들면서도 며느리의 손끝에 맺힌 핏자국은 보지 못한 채 창밖의 빈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옥부는 외진 구석에 자리 잡은 늙은 옹기전이 황서방을 찾아갔습니다. 품에서 꺼낸 푸른 돌가루를 살며시 내밀며 넌지시 쓸모를 물었습니다. 황서방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가루를 집어 햇빛에 비추어 보다가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루를 손가락 사이에 놓고 비볐다가 조심스럽게 혀끝에 찍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황서방은 긴 숨을 하나 들이켰습니다. 여보시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옥부는 그 눈빛 속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산에서 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서방은 가루를 돌려주면서 두 눈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옥분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명확했지요. 옥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날밤부터 옥부는 산기슭의 구덩이를 촘촘히 덮어 흔적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가마였습니다. 오래전 남겨진 낡은 기록과 어린 시절 몸에 새긴 기억을 더듬어 멀릿속에서 가마의 형태를 그려나갔습니다. 어느 각도로 굴뚝을 세워야 하는지, 바닥을 얼마나 두껍게 깔아야 하는지,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내야 불길이 고르게 퍼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벽돌은 하나씩 구해야 했습니다. 장터에서 조금씩 보부상을 통해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모았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각조각 날라 올렸습니다. 가마를 세우는 데만 보름이 걸린 것이었지요. 처음 불을 떼던 날, 밤 연기가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옥부는 아무도 모르게 손을 모았습니다. 오래전 그 약속을 남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불을 그 사람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마는 생각처럼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첫 소석날 밤 옥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지만 이튿날 가마문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그을음 덩어리에 가까운 회색덩이였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루의 농도인지 온도인지 구워낸 시간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덩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땅에 묻었습니다. 이 실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더 높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했을 때는 가마 안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을 끄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 사발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한참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손금 사이마다 박힌 돌가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황서방에게 며칠 뒤 낯선 하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도만술 부자택에서 보냈다는 자였지요. 하인은 품에서 작은 돌가루 봉지를 꺼내 황서방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만술이 누군가를 시켜 옥분의 작업터를 몰래 뒤져 가루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은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서방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흔한 돌입니다요. 산자락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지요.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황서방은 하인이 사라진 뒤에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만술은 결국 헛발을 짚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흔한 돌이라 했지만 한양에서 온 수상한 사내가 주막에 머무는 것과 며느리가 밤마다 부를 때는 일이 도만술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있다. 확신이 도만술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내 하나가 밭 옆을 지나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산자락은 이미 기운이 다한 죽은 땅이야. 옥부는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도포를 입은 도만술이 하인 둘을 대동하고 느릿느릿 나타났습니다. 진사얼은 쓸데없는 땅 붙잡고 뭐하시오. 도만술은 비단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능글맞게 웃으면서 헐값에 자갈밭을 넘기라고 시아버지를 집요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시면 비딜부를 탕감해 드리겠소. 도만술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서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개가 한치씩 떨구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옥분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옥부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버텼습니다. 결국 노진사는 자갈밭을 도만술에게 팔겠다고 힘없이 입을 열었고 옥분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되찾으려면 빚을 모두 갚아야 했지만 자갈밭 한 격이 외에는 팔 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진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사당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이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도만술이 족보를 잔치자리에 올려놓고 웃었다는 소문은 끝끝내 노진사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노진사는 그날 이후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새벽 옥분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마루 위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들보 아래로 허리띠가 길게 매달려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죽그릇을 내팽개치고 맨발로 마루를 뛰어올라 시아버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진사의 몸이 축 늘어진 채 옥분의 팔 안에서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스로 끈을 풀어낸 옥분의 손가락은 피가 맺힐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은 시아버지의 몸을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루에 내려놓은 시아버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옥분은 시아버지의 등을 연신 두드리며 숨이 돌아올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진사가 가느다란 기침을 토해냈고 옥분은 그제야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숨이 돌아온 뒤 노진사는 한참 동안 옥분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웠던 것이었지요. 옥분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차를 끓여와 시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진사가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꾀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다. 옥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이 트고 나서 노진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죽을 놀리러 들어온 옥분이 상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의 손가락마다 굳은 살이 파기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줄을 이었습니다. 손톱 아래에 검은 무언가가 끼어 있었는데 흙인지 가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냥 물러났습니다. 노진사는 혼자 죽을 먹으면서 계속 그 손을 생각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거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해온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도만술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사어른이 죽으면 땅 문서를 못 넘기니 붙잡은 것이지요. 말이 돌고 돌아 노진사의 귀에 닿았습니다. 가시처럼 박힌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얇은 실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를 나누던 그 밤의 온기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분은 알았습니다. 도만술의 말 한마디가 시아버지의 귀에 닿았다는 것을. 그래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날밤부터 옥분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촛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쓴 서찰을 곱게 접어품 안에 감추었고 이튿날 새벽 장터로 나가 단골 보부상에게 은밀히 전달하였습니다. 부부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찰을 진 보따리 깊숙이 넣고 한양길로 떠났습니다. 며칠 뒤 보부상이 되돌아와 옥분에게 답장을 건넸고 옥분은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인적 없는 뒷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서너 차례나 되풀이되면서 주변의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답장의 내용이 너무 기뻤는지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옥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확인은 아직이었습니다. 가마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답장이 오고 가는 사이 마을 주막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나 방을 잡았습니다. 나이는 30살 안팎으로 보였고 갓달에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지요. 사내는 매일 저녁
주막 처마 밑에 걸터 앉아 노진사의 집 쪽을 반이 바라보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없이 빈손으로 온 상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사내는 밥도 별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만은 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어느 밤 옥분이 뒤뜰에서 돌을 빠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옥분은 절구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뒤뜰 담장 아래에 발자국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만술의 하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옥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돌 빠는 작업을 뒤뜰 대신 집 안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 절구 밑에 짚을 깔았고 더 이상 새벽 이후에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에 두꺼운 배천을 댈습니다. 한 번은 옥분이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사내가 우물가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마을 안악들에게 고스란히 목격되었습니다. 안악들은 고개를 맞대고 옥분이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았다며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고 그 이야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이 붙어가며 고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결국 노진사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어느 밤 노진사가 머느리의 방문 앞에 다가가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옥분아, 나와라. 지금 당장. 옥분은 화들짝 놀라 펼쳐두었던 서찰을 재빨리 구겼습니다. 당장 문 열어라. 도대체 뭘 숨기는 거냐? 옥분은 서찰을 입에 넣어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노진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주먹이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루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은 끝내 서찰을 삼켜버렸습니다. 목구멍이 쓰렸습니다. 종이의 맛과 먹의 쓴맛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서찰에는 사흘 안에 완성된 사발을 하나 준비하라는 마지막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자 오히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등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진사는 머느리의 벗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던지다가 맨 아래에서 기름종이로 꿰맨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진사가 매듭을 풀려는 순간 옥분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은 주머니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채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노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한양에서 보내온 마지막 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마를 완성하면 그쪽에서 직접 사람을 내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것이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옥분은 울면서도 주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노진사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붉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도 옥분은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노진사는 마을 어귀로 나가 지나가는 이웃들 앞에서 며느리를 당장 내쫓겠다고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뒤따라 나와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약속한 날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이면 됩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엎드린 옥분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진사 어른이 저러는
되는 이유가 있겠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도 옥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마가 흙에 닿은 채로 있었습니다. 노진사의 발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노진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도만술은 하인들을 다시 풀어 산기슭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옥분이 밤마다 돌을 나르며 세운 작은 불가마까지 발견하였습니다. 도만술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저것 봐, 요술을 부리고 있어. 마을에 화를 불러올 작정이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동하는 도만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이 쌓이면서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만술의 혀는 사람 마음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 혀가 한번 움직이면 마을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날밤 옥부는 가마에서 꺼낸 사발 하나를 등잔 아래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금이 있었지만 빛깔은 그동안 나온 것들과 달랐습니다. 유약이 녹으면서 생긴 푸른 기운이 표면 전체에 얇고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옥부는 손가락으로 사발의 옆면을 가만히 두드려 보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사흘이 찹니다. 다음번 소성에서 실금 없이 이 빛깔이 나오면 됩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옥부는 사발을 집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등잔을 껐습니다. 창밖에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가 마지막이 되리라는 것을 옥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만술의 사주를 받은 장정셋이 한밤중에 옥분의 불가마로 숨어들었습니다. 가마 주변의 집단과 벽돌 틈새에 기름을 골고루 쏟아 부은 뒤 불씨를 던져놓자 마른 집단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가마터 전체를 집어삼키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장정들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지난 보름 동안 옥분이 손수 빚어 구워낸 사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온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었지요. 도만술은 그것을 알 리 없었지만 알았다 해도 달랐을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잠결에 타는 냄새를 맡은 옥분이 방문을 박차고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산기슭이 환했습니다. 가마터였습니다. 옥분은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으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기슭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동안 불똥이 팔뚝 위로 튀어 살갗이 벌겋게 익었지만 옥부는 비명조차 삼킨 채 가마 입구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미리 길어놓았던 물을 끼얹어 주변 집단의 불길부터 잡아나갔고 젖은 침묶음을 끌어와 가마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푸팔에 물집이 잡히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옥부는 가마 벽에 등을 기댄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쪽에서 무언가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순간 가마 입구를 막은 손을 틀어 안쪽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에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식지 않은 사발 하나가 가마 안에서 굴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받아낸 그 순간 손바닥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문 채 사발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사발 한쪽에 가느다란 실금이 보였습니다. 옥부는 처음으로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버틴 마음이 그 가늠 금 하나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 안쪽 깊은 곳에서 날카롭고도 맑은 울림이 다시 새어나왔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더미를 헤쳤습니다. 그 안에 금 하나 없이 푸른 빛을 먼 금은 사발 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화범들이 지른 불길이 역설적으로 가마 내부 온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화상 입은 두 팔로 그 사발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불길은 이미 잡혀 있었고 가마는 겉이 그을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연기와 씨름하던 옥분의 꼴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두 팔은 물집이 잡혀 있었으며 그럼에도 옥분은 사발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발끝부터 목까지 온통 그을음과 땀과 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꼴이 너무 처참해서 처음에 달려온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몇 사람이 물을 길어다 옥군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옥군은 그 물을 보면서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들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병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열에 쓰러져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지요. 아이들이 먼저 열을 앓기 시작했고 노인들의 거친 기침 소리가 마을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원인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물물에서 전과 다른 냄새가 났고 옥부는 그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아차렸습니다. 약을 구하러 읍내까지 다녀올 형편이 되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숯과 구운 흙가루로 우물물을 여러 번 걸러 끓인 물을 바가지에 담아 알아놓은 사람들의 집을 한 채 한 채 돌며 나눠 주었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독을 풀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이번에는 약을 들고 왔으니까요. 어느 집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그래도 문 앞에 바가지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로 무거운 솥을 들어 옮기면서도 옥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아이 하나가 열이 내리자 그 집 어머니가 옥분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분은 손을 꼭 쥐어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만술은 이 상황마저 무기로 삼았습니다. 관하로 달려간 도만술이 현감 앞에 엎드려 목청을 높였습니다. 노진사의 며느리가 독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감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민심이 흉흉한 터라 포졸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탄 포졸, 다섯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이닥쳤고 가마터를 빙 둘러싼 채 옥분의 두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옥분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대신 연기가 빠져나가는 가마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었습니다. 검댁 사이에서 꺼내든 것은 처음으로 완성된 푸른빛 사발이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으로 안아올린 사발의 영롱한 빛깔에 포졸들조차 숨을 멈추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감탄도 잠시 포졸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청은 나라에서 엄히 관리하는 물건이요. 관어 없이 이런 것을 다루었으니 당장 압송하겠소. 포졸들은 결국 옥분의 두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진사가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시킨 일이오.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이 욱신거렸지만 옥분의 눈은 가마터 한 군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름 속에서도 조금 전 꺼내든 푸른 사발만은 금 하나 없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사발을 바라보면서 옥부는 생각했습니다. 빛깔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노진사가 울고 있었고 포졸이 호통을 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옥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그 사발의 푸른 빛깔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주막에 멋물던 의문의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안에서 사우먼 차첩과 왕실 분원 납품 교지를 꺼내 높이 들어보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왕실 도자기 사업을 괜장하는 사웅권 별제 관리였습니다. 차첩과 교지를 확인한 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실에 납품할 분원 물건을 만들던 사람을 자신이 하마터면 압송할 뻔했으니까요. 왕명이 담긴 교지 앞에서 현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현감이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포졸들은 얼굴이 새파래져 황급히 옥분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도만술이 당황하여 빨리 처벌하라고 재촉했지만 현감은 벌떡 일어나 도만술의 뺨을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당장 입 닥쳐라. 도만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노진사는 옥분의 벗짐안에서 오래된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필체로 어린아이에게 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진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필체를 세상 어디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 필체를 노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전주를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왔던 친동생의 손글씨였습니다. 노진사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글씨는 내 아우의 글씨다. 내가 버린 아우가 죽어서도 이 집을 살리려 했구나. 노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시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풀린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눈을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진사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우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노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황서방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날이 저 돌은 흔한 돌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한술의 손에 들어가면 이 고을이 큰일 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서방은 허리를 깊이 굽히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장인으로서 이 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 닿기 전에 그 돌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도만술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남세훈,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노진사가 20년 전에 인연을 끊었던 친동생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곤거렸습니다. 그러면 저 며느리가 처음부터 알고 온 것이었단 말이냐. 또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알고 왔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냐. 그러면 그 서찰이, 그 보부상이, 그 한양 사내가 모두 이 일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냐. 그 말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로 번졌습니다. 빨래터에서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산기슭에서 실성했다고 놀리던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저마다 발끝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노진사의 친동생은 가문과 크게 다투고 전주를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사홍건 도자기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조선 최고의 장인들과 교류하며 돌과 광물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추었지요. 동생은 가난한 집안의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거두어 제자 겸 친딸처럼 아니 나이로 키웠습니다. 광물을 고르는 눈을 직접 가르치고 흙과 불의 이치를 하나하나 전수하였지요. 동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형에 대한 원망을 끝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는 늘 말했다고 합니다. 전주의 큰아버지는 고든 분이다. 형편이 기울었을 뿐이다. 그분 아래에 네가 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동생은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숨을 거두기 전 옥분과 친아들 세훈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주 큰아버지 댁에 자갈밭 아래에 조선에서 가장 귀한 회청 광맥이 묻혀 있으니 반드시 가문을 살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지요. 옥분은 그 약속 하나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노진 사내의 머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였기에 혼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양아버지를 키워준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온갖 구박과 멸시를 견디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옥분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면 가문을 살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이 됩니다. 가문을 살리는 것은 온전히 이 집의 일이어야 했습니다. 노진사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깊게 끄덕였습니다. 옥분이 밤마다 보부상 편해보낸 서찰은 외간 사내와의 밀서가 아니라 사홍원에 보내는 광물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산기슭에서 캔 돌의 성분과 가루 작업의 결과를 낭낙이 기록하여 의오라버니인 남세훈을 통해 사홍원에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홍원에서 보낸 답장에는 광물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과 가마의 온도를 맞추는 기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시를 얻기 위해 서찰을 삼켜가며 비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리던 밀통 소문은 완전한 오해였던 것이었지요. 남세훈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옥분의 자갈밭에서 난 돌은 명나라에서조차 구하기 힘든 천연 해청 성분을 멀금은 희귀 광물이었습니다. 이 돌로 빚은 청화백자는 왕실 진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최상급 품질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땅이라 조롱하던 자갈밭 한 벽이가 실은 조선에서 손에 꼽는 광맥이었습니다. 황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그 가루를 혀끝에 찍어보던 날 이미 알았던 것이었지요. 그 가루의 색깔을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이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만술의 하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른 일이었는지 그 순간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울이 살았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포졸 하나가 장정 셋을 끌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도 부자께서 시키셨습니다. 가마만 태우면 은자 10랭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우물물에 스며든 재와 기름 냄새가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도만술이 지른 불길은 가마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만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달아나거나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만술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만술아,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노름판에서 양반가의 족보를 강제로 빼앗아 볼모로 삼은 죄, 장정을 사주하여 가마터의 방화를 저지른 죄, 거짓 밀고로 관할을 기만한 죄가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도만술은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엎어졌고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팔을 뒤로 묶어 포승줄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만술이 울부짖었지만 현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도만술을 끌어내는 동안 도만술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자신에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름판에서 이기고 꺽걸 웃을 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만술은 그것을 느꼈지만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강탈당했던 족보 궤짝을 되찾아왔고 노진사는 떨리는 두 손으로 족보를 받아들며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궤짝을 열자 족보 첫 장이 구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노진사는 그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서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진사가 옥분 앞으로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머느리에 갈라지고 화상 입은 두 손을 붙잡으면서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내 눈이 멀어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옥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함께 울었습니다. 남세훈이 왕실의 문서를 펼쳐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옥분에게 사홍원 장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분원 납품권을 고민한다는 교지가 하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빨래터에서 제일 목소리를 높이던 안악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죄인이다. 내 입이 너를 죽일 뻔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갈밭 한병기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이 순간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도만술이 압송된 뒤 관아에서 몰수된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옥부는 사홍관과의 첫 번째 청화백자 납품 대금을 들고 관아로 향해 토지를 한 필지씩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며느리가 무슨 돈으로 토지를 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옥분이 현금으로 한 장 한 장 문서를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주 경로를 통해 청화백자 대량 주문 서신이 당도했고 그 대금이 들어오자 남은 토지마저 모조리 매입하였습니다. 경매가 끝났을 때 옥분의 궤짝에는 마을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문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갈밭 한 변기를 맡겼을 뿐인데 마을 절반을 사들인 며느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지요. 옥분은 그 토지 문서를 한 장도 자기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도만술의 압박에 헐값으로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을 마을 마당에 불러 모았고 토지 문서를 한 장씩 꺼내어 본래 주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농부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옥분이 두 팔로 부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원래 어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마당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노만술의 압박에 가장 먼저 땅을 넘겨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자기 손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 참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지켜내지 못한 사람과 빼앗은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이 먼저 사내의 두 손을 잡아 올려 문서를 쥐어 주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사내의 어깨가 오래도록 들썩였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산기슭 땅 위에 대규모 가마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장정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새벽부터 사람들이 산기슭으로 모여들었고 옥분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벽돌을 쌓고 흙을 발랐습니다. 사웅원에서 내려보낸 숙련된 장인 셋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청화백자 생산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굶주려 힘을 쓰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갔고 마을 곳곳에서 오랫동안 끊어졌던 밥 짓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가마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산기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뿐해졌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옥부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마터를 돌아볼 때면 걸음이 조금 느려지곤 했습니다. 오래 바라고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바까기만 하던 전주 외곽의 작은 고을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으로 변모하는 데는 채 3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진사는 되찾은 족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머누리의 공덕을 조사님께 고하는 고유제를 올린 뒤 마루에서 옥분에게 곡간 열쇠와 족보를 나란히 건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너란다. 옥분아. 옥분은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고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래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진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당 안조상 위패들이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곳간이 이제 채워졌습니다. 무게를 두 손으로 받아든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옥분의 남편 노경민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노경민은 어사화를 쓴 채로도 대문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을 보는 순간 자신이 한양에서 읽은 글자들이 모두 부끄러워졌습니다. 옥부는 소매 끝으로 남편의 젖은 볼을 닦아주며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몰락하여 거짓골이 든 도만술이 마을을 떠돌다 길바닥에 쓰러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에게 옥분이 직접 다가가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옥분은 밥을 내밀었지만 용서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죄가 아니나 남의 배고픔을 빼앗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만술은 밥그릇을 받아든 채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옥부는 후배 장인들을 양성하며 조선의 독자적인 회청 선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송덕비를 세워 그녀를 전주의 보살이라 불렀지요. 어느 날 가마터 한쪽에 젊은 처자 하나가 찾아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한때 어린 시절 산기슭에서 옥분을 향해 돌을 던지며 놀렸던 집의 딸이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그 처자의 손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고왔습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손이었지요. 옥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거칠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날부터 처자는 매일 새벽 가마터로 나왔고 옥부는 그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손이 처음으로 거칠어지던 그 새벽들을 기억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주들을 무릎 위에 앉힌 옥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사람의 마음이란다. 어느 맑은 날 옥분이 처음 돌을 발견했던 그 산기슭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파놓았던 자리는 이제 가마터의 한 귀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래쪽에서는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흐릿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발을 맨손으로 받아내던 그 순간의 열기가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바람이 볼을 스치자 옥분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갈밭 한 묘기에서 시작된 기적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홀로 돌을 캐던 옥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자기 안의 믿음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으신가요? 내 글로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